간밤에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로 수준의 금리를 장기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호재였습니다. 다우는 0.4% 올라 1685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그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모면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1% 이상 올랐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81달러 선을 웃돌았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에 따른 달러와 약세가 호재였는데 4월 인도분 WTI는 2.4% 급등해 81달러 76센트로 끝났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제로 수준인 현 기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판단은 이전보다 상향됐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가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모면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관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2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와 허가 건수가 눈 폭풍 영향으로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각각 전월 대비 5.9%, 1.6% 줄었지만 두 지표 모두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결국 강세로 끝났습니다. 저금리 약속에 뉴욕 증시가 화답했다, 이런 표현을 써드리고 싶은데요. 기다렸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결국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점이 호재였고요. 한편 그리스의 문제도 좀 해결 가닥을 잡혀가는 가운데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그리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우려를 없애준 것도 호재였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죠. HMC 투자증권의 곽병철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FOMC에 따른 호재도 있었고 스탠다드앤푸어스사에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도 호재인 것 같은데 일단 큰 윤곽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어제 뉴욕 증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 연준이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로 수준의 금리를 장기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투자 등급 강등을 모면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도모했고요. 미국 달러와 약세에 따른 유가와 금속 가격 상승세도 원자재 상품주에 도움을 줬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일 대비 0.41% 상승한 1685.9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67% 상승한 2478.01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는데요. 0.78% 상승한 1159.4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지수 모두 다 연고점을 공신하면서 최고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됐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국제 유가와 금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자재 상품주의 모멘텀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상품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기다렸던 FOMC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중국에서 긴축 우려를 계속해서 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FOMC가 열려서 시기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았던 간밤의 뉴욕 증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쓸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 썼었던 대로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앞에 수식어로 쓸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 역시나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경기 판단은 상향됐다라고 들었는데 특별히 고용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FOMC 내용보다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연방 기준금리를 현행 0%에서 0.25% 동결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당분간이 아니고 이제 상당 기간 그 익스텐디드 페리오드로 일단은 바꿨고요. 그다음에 초저금리로 보장하겠다는 표현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향후 그 FRB의 경기 판단은 기업 투자 부분을 제외하면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FRB가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보장한다는 표현을 바꿀 정도로 확장 속도라든지 범위에서 경기가 달라진 것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1월 FOMC에서 사용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표현은 일단 전달하고 마찬가지로 그대로 사용이 됐고요. 향후 경기 회복 속도도 당분간 완만할 것이다라는 판단도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그 노동시장과 가계 소비 등 미국 경기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야도 이럴 표현과 동의를 했습니다. 가계 소비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고 고실업과 가계소득 증가 둔화 등에 의한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하고 좀 바뀐 부분은 뭐냐면 고용시장은 안정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월 고용시장은 악화가 진정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에 비해 가지고 일단 표현이 다소 좀 진정됐다. 그러니까는 악화가 진정되고 있다 해서 안정되고 있다로 좀 바뀌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건설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했습니다. 일단 비주택 건축 투자는 위축되고 있으며 신규 주택 착공도 심하게 침체된 채 증가 조짐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 IT를 중심으로 한 기업 설비 투자는 큰 폭으로 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기업 투자 회복에 자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1월에는 기업 설비 투자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런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연장 여부가 주목이 됐었던 MBS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기지증권은 예정대로 3월로 일단은 매입을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종료할 것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모기지증권 종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 융자 프로그램인 TABSF도 6월 말에 끝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점차 통화 정책 쪽으로 출구 쪽으로 한 발짝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번 연준 때에도 만장일치로 저금리 기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도 혼이급 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로 저금리 기조를 끌고 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OMC 회의 내용은 대충 한번 정리를 끝내보고요. 이번에는 스탠더드 푸어스에서 나온 그리스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그리스에 대해서 관찰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좀 괜찮은 평가를 내린 건가요? 네, 일단은 그 S&P 그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그리스 신용 등급을 일단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스 정부의 그 적자 감축안이 2010년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단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 신용 등급을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S&P가 그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그리스 외채 신용 등급을 트리스 B 플러스로 매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등급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단기 신용 등급은 A-1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일단 유럽 증시도 강세로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 지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연준이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괜찮은 표현을 문구를 좀 쓴 것으로 확인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주택 관련 지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잖아요. 간밤에는 2월 주택 착공 또 허가 건수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땠는지요? 네, 미국에서 지난 2월 착공된 주택이 전달보다 5.9% 줄어든 57만 5천 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건축 허가 건수도 전달보다 1.6% 감소한 61만 2천 건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16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 모두 이처럼 두 달 연속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달 미국에 몰아친 기록적인 폭설 탓에 주택 건설이 주춤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가지고 또 수요가 정체되면서 건축 허가도 당연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는 블룸버그가 사전 집계한 전망치 57만 채와 좀 비슷을 했는데요. 건축 허가는 전망치인 60만 1000건보다 다소 많지만 역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국 주택 착공 건수의 해당 기간 내 신규 착공된 민간 주택을 종류별로 집계한 지표를 보면은 그게 1가구 주택, 타운하우스, 그러니까는 소형 콘도라고 하는데요. 5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2월에는 1가구 주택은 0.6% 감소한 49만 9천 채, 그다음에 타운하우스와 5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합친 다세대 주택 착공은 30% 줄어든 7만 6천 채에 그쳤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지난달 건축 건기는 폭설에 얻어맞은 것이고 물론 날씨가 아니라도 주택 착공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은 주택 경기가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2월 주택 착공 또 착공 허가 건수 모두 다 좀 계속해서 전월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좀 많았다는 것에 저희가 또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죠. 한편 화면에 좀 나가긴 했었는데 말이죠. 미국의 2월 수입에 관한 이제 지표가 또 나왔지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뭐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해외발 인플레를 느낄 수는 없었다라는 분석이 있잖아요. 네, 지난달 2월 그 수입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월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가 사전 집계한 전문가들 예상치는 0.2%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많은 0.3% 감소를 했고요. 1월 달 수입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4% 일단 오른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일단은 뭐 뉴욕 쪽에서 또 연준 쪽에서 저금리 기조를 상당 부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가운데 하필이면 또 그리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를 또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 쪽 얘기 그리고 달러화 가치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네, 상품 시장 동향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제 유가를 먼저 보겠는데요.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9달러 오른 81.7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화는 미국 신용평가사인 S&P가 그리스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달러 대비 강세로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금가격 역시도 이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4월물 금가격은 전날보다 온수당 17.1달러 높아진 1122.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금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FOMC 성명이 일단 경제가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여건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상품 가격들이 오히려 강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유가가 뭐 하루 만에 2.4% 이렇게 급등하면서 곧바로 배럴당 80달러는 물론이고 81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군요. 자,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끝났는지 당연히 뭐 플러스 마감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간단히 들어보죠. 네, 유럽 증시 이제 대부분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리스 이제 그 신용등급 유지 이 부분이 가장 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영국 FTSE 100 지수는 전일 대비 0.48% 상승한 5,620.43으로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CAC 40 지수는 1.23% 오른 3,938.95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1.14% 상승한 5,970.99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스와 더불어 가지고 국가 채무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던 스페인 역시도 0.93% 상승한 11,059.3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이제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은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2위 금융사인 바클레이 은행이 런던 증시에서 2.54%, 그다음에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가 2.3% 각각 올랐습니다. 요 은행들은 일단 모건 스탠리가 일단 가격 전망을 상향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위기가 해소가 되면서 아무래도 은행주가 좀 강세를 나타낸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요, 헤지펀드 규제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데는 일단 실패했다는 소식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도 일단은 일단락이 됐는데 보통은 FOMC 회의가 한 이틀에 걸쳐서 열렸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FOMC가 하룻밤으로, 그러니까 전날 밤에 있었던 FOMC 회의를 완전히 끝이 난 겁니까? 네, 일단은 회의 자체는 일단 마감을 한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내용이 일단 그리스 쪽에서 먼저 좋은 내용 나왔고,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거를 그러니까 경제가 일단은 좀 아주 문제가 된다면은 좀 길게 가져갈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일단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됐기 때문에 좀 짧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는데 말이죠. 남은 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오늘 밤에 있을 일단은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중요하겠죠. 이 부분 보면 될 것 같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본의 1월 전산업 활동 지수, 그다음에 독일 2월 생산자 물가 지수,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 결정 회의 등의 이런 회의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 관련 지표들이 또 기다리고 있군요.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그리스 문제도 좀 진정이 되는 것 같고, 유럽 쪽도 진정이 되고, 또 미국 쪽에 있었던 저금리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도 좀 괜찮게 움직일 것 같으신지요? 일단은 지표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네, 일단은 BDI 지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BDI 지수 보면은 약간 조금 전일 대비 2.1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498로 약간 200일 이평선을 뚫고 상향을 하다가 약간 아래로 조금 하락해서 밀린 부분이 나타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BDI 지수가 상승이 아예 꺾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빅스 지수죠. 미국 빅스 지수 보면은 마이너스 1.72% 하락해서 17.6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빅스 지수가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우리 시장 개장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스닥 선물하고 S&P 500 선물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01% 약간 하락하고 있고요. S&P 500 선물은 보합 수준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시장 개장 전까지는 일단 나스닥 선물하고 S&P 500 선물이 일단 강세를 나타내다가 장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좀 약세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장 초반에는 조금 강세로 좀 나타나다가 10시 반에 중국시장 개장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중국시장 흐름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좀 바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뉴욕 증시가 강세로 끝나긴 했는데 지금 나스닥과 S&P 500 선물 쪽에서 좀 약세를 보인 점이 향후 중국 증시까지 좀 열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변수를 챙겨야 될 부분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곽병철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의 김중수 OECD 대사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낙점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김 내정자가 다음 달 1일 취임 이후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인데요. 선임 배경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사인 대한생명이 오늘 증시에 상장됩니다. 대한생명에 이어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줄줄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발 증시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생보사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인플레이션 등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시중 유동성 흡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1년 만기 통화 안정채권을 1,100억 위안 발행할 계획인데요. 지준율 추가 인상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6년 사이 중산층이 3.5%포인트나 감소했는데요. 중산층의 기반이 약해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앤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에 있는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드디어 한은 총재 새 수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었는데 결국 김중수 OECD 대사가 낙점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청와대는 오늘 3월 말로 임기를 마치는 현행 이성태 총재의 후임으로 김중수 OECD 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오늘 4월 1일부터 앞으로 4년간 한국은행을 맡아서 한국의 통화 정책을 총괄 지휘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학계와 관계를 두루 거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륜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OECD 대사로 국제적인 경험과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국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김 내정자가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같이 공식적으로 밝힌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도 6월 지방선거와 한은의 독립성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이번 인선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도 국제 감각과 개혁성 그리고 한은 내부의 높은 지지도가 있었지만 최종 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위원장이 대통령의 측근인데다가 고려대 총장 출신이어서 한은의 독립성과 인사 편중 논란이 일으킬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 위원장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도 예전부터 흘러나오고 있어서 만약 인선이 됐을 경우 야당 그리고 여당 내 반발도 불러올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개혁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인선이 아니었냐 이런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중수 OECD 대사가 새 한은 총재로 선임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김중수 OECD 대사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좀 간단하게 프로필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김 내정자에게는 항상 합리적인 시장주의자, 그리고 균형 잡힌 성장주의자, 그리고 대외 개방주의자 이런 수식어가 항상 붙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맡아서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이렇게 트로이카를 구축하면서 MB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리고 또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문민정부 시절에 1993년 대통령 경제비서관을 거쳤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가입 준비소장으로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조세 연구원장, 대통령 자문위원, 한림대 총장, KDI 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계와 관가를 두루 오갔습니다. 그러나 아픔도 있었는데요. 현 정부 초기에 정부가 내세웠던 747, 그리고 즉 연간 7% 경제성장, 4만 불 국민소득, 그다음에 7대 경제강국 이런 비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소통 부재로 인해서 촛불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은 가장 궁금한 것은 이성태 한은 총재가 아닌 이제 인플레파이터를 보내고 새 총재를 맡았습니다. 김중수 내정자, 이제는 뭐 새 김중수 한은 총재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준금리는 과연 새 총재에 의해서 언제쯤 그리고 인상이 될 것인지, 언제까지 동결이 될 것인지가 아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시장에서는 김 내정자가 당분간 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원활히 하면서 확장적이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조율에서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중앙은행은 항상 긴장과 협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 즉 강경파였습니다. 반면 김중수 내정자는 이에 비해서는 온건파, 비둘기파로 분류됩니다. 그가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행도 정부다라고 한 말에서 그의 통화신용 정책관이 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네. 한은이 정부와 잘 협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출구 전략을 늦추고 싶어하는 정부와의 협력에 무게를 두다 보면 금리 인상은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김 내정자는 청와대 발표 직후 현지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가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사람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금통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자적 소신이 뚜렷한 김 내정자가 마냥 정부의 눈치만 보며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정부다라고 얘기한 분이 이제 새 한은 총재가 됐으니까 일단 당분간은 정부 기조에 좀 맞춰서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대한생명이 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모가를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낮게 공모가가 책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대한생명도 대한생명이지만요, 또 5월 초에 드디어 더 큰 몸집이 큰 거의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생명이 또 상장될 예정인데 말이죠. 삼성생명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예, 삼성생명이 오는 5월 상장될 예정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업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데요. 자산 규모만 해도 130조이고요. 대략 그 예상되는 시가총액만 해도 20조 원대입니다. 상장되는 순간 단번에 시총 상위 5위 안팎으로 올라설 수 있는 공모 시장의 그야말로 초대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 가장 큰 관심은 공모 가격입니다. 네. 증권업계에서는 공모 가격이 최소한 10만 원을 넘겨야지 삼성그룹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삼성차 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배구조 재편 작업도 순탄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한생명, 삼성생명 이렇게 커다란 덩치를 가진 두 생보사가 상장을 또 예정하거나 혹은 오늘 또 상장됨에 따라서 증시에는 일단 수급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생명 공모가와 또 관련해서는요, 삼성차 부채 문제가 또 다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삼성자동차가 지난 1999년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요, 채권단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손실
손실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채권단 손실액 2조 4,500억 원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현금 대신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채권단에 넘겼습니다. 네. 이는 삼성생명 주당 가격을 70만 원으로 환산한 결과인데요. 그동안 삼성생명이 액면 분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당시 주당 70만 원을 지키려면 공모가가 10만 원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만약 이를 밑돌게 되면 채권단이 다시 이 회장을 상대로 그 부족분만큼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 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삼성생명 공모가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그 내재 가치 개념에다가 업종 대표주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본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는 무난한 공모 가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생명 공모가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됐었는데요. 네. 그 수요 예측 결과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낮게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또 네. 앞서서 상장했던 동양생명 역시 비싼 공모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상장 후의 주가 흐름이 신통치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오늘 5월이 돼서 기업 공개가 임박해서야 구체적인 공모가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장외에서는 약 1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생명이 가장 먼저 처음 상장을 했고요. 오늘 드디어 대한생명이 그 뒤를 잇겠고 또 5월 초에는 삼성생명이 바통을 이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호생명 또 미래에셋생명 모두 다 줄줄이 상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생보주의 투자 포인트는 뭡니까? 예, 생보주의 투자 포인트는 그 생보주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계약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대출을 하거나 운용을 해서 생보사들이 그 수익을 남기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시중금리가 굉장히 그 생보사 수익의 핵심적인 그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네. 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7에서 8%의 고금리 보험 상품을 많이 팔았었습니다. 생보사들이. 네. 그런데 그렇게 고금리를 계약자들에게 지불을 하면서 현재 시중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동안 수익성이 좀 낮았었거든요. 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시중금리가 그 출구 전략과 함께 올라가게 된다면 그 당연히 생보사들의 수익성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중금리 동향을 한번 보면서 그 투자 포인트를 짚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투자하면서 좀 유의해라 뭐 이런 대목도 좀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도 그 비싼 공모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 공모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나 막상 상장된 이후에 공모가를 한참 동안 밑돌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 즉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상당히 이미 성숙한 산업에 진입한 그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한 투자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중국 얘기를 좀 다시 해볼까 하는데요. 물가 인상 압력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모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었죠. 그런데 중국의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시중에 풀어져 있는 돈, 유동성 흡수에 지금 더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추가적인 지준율 인상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100억 위안 규모의 1년 만기 통화 안정채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1년 만기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공개 시작 조장인데요. 인민은행은 올해 초부터 채권 발행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왔습니다. 지난 3주간 약 2천억 위안을 회수했고요. 지난 9일에는 1,000억, 지난 11일에는 1,2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채를 잇따라 발행하면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중앙은행의 화폐 정책이 여전히 유동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조만간 지준율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중국 내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렇게 유동성 흡수에 나서는 거는 아무래도 물가 불안 때문이겠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배경을 좀 들어볼까요?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월에는 1.5% 상승했고요. 2월에는 2.7%나 급등했습니다.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통화당국은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 그 채권 매매 그리고 지급 준비율 인상이라는 양대 수단을
써왔습니다. 네. 본격적인 통화 긴축 수단이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고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카드의 약발이 다 떨어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2, 4분기 후반부터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좀 어두운 소식입니다. IMF가 터진 이후에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갈수록 줄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이 이렇게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은 좀 뭔가 좋지 않은 징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66.7%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는 이날 2008년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6년 전인 2003년 70.1%보다는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산층은 OECD 기준에 따른 것인데요. 이와는 별도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요. 1982년 66.7%였던 한국의 중산층은 92년엔 75.2%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IMF 직후인 98년에는 66.8%로 떨어졌고 2008년에는 63.3%까지 하락했습니다. 정점이었던 1992년과 비교해서는 약 12%포인트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빈곤층은 6.6%포인트, 상류층은 5.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중산층이 기반이 약화되면서 소득분배 불균형 지표도 같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그 소득분배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지니 계수가 2003년에 0.277에서 2009년에는 0.293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네. 1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불균형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산층이 갈수록 그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급속한 노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1인 가구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이 비율은 2000년에는 15%였는데요. 지난해에는 20%로 올랐고 2030년에는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같이 노령화된 1인 가구가 빈곤층으로 이탈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산층은 줄고 소득 불균형은 커진다. 이렇게 가속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저금리 기조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올랐고 유럽도 그리스 신용 등급을 강등하지 않겠다라는 스탠더드 & 푸어스 소식에 또한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문가 모시고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의 김희엽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정책금리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가. 사실 금리는 동결되겠지 했지만 그 코멘트를 주목하면서 어제 관망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물론 그리스 관련해서도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뚜껑이 열렸는데 다들 관련 증시가 다 플러스로 마감이 됐단 말이죠. 오늘 우리 증시도 조금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어제 미국 FOMC에서 미국 정책금리를 동결을 했고 또 향후에도 상당 기간 이런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이 저희 시장에 상당히 좋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보면 미국과 중국의 환율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위안화 절상 이슈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자보 중국 총리가 현재 위안화는 평가절하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등 정면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여부에 따라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명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형 중간재 수출은 전체의 약 70%를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그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발 완제품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국내 중간재 수출 역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철강이나 그 화학업체 이런 쪽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반면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놓인 국내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이 또한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는 그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 이슈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산업별로 혹은 업종별로 어떻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화학업체나 철강업체 같은 경우는 중간재 수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중국의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중국 내수 시장에서 활동하는 저희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서 네. 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는 또 수급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뭐 코스닥은 소폭도 올랐고 코스피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특별히 대형주가 많이 빠진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기관, 그중에서도 투신이 있다는 분석이에요. 예. 국내 주식형 펀드를 보면은 1월 중반 이후 그 주식시장 급락과 함께 그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되면서 2월 한 달 동안 약 그 7,356억 원이 순유입되었으나 3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1,600포인트 중반까지 진입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환매 욕구가 다시 그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그 3월 둘째 주에만 그 3,492억 원이 감소해서 그 연초 이후 그 순유출 규모는 6,510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모기지금리 상승 가능성, 그리고 미국 부동산 지표의 부진, 그리고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 조치 가능성과 그 4월부터 본격 발표될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도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그 펀드 환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우리 시장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네. 계속해서 펀드의 환매 욕구가 좀 강화가 되면서 기관, 특별히 투신도 실탄을 계속해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또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강하게 사주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이래저래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수급하면 또 대규모 IPO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혜진 기자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대한생명의 상장이 바로 오늘이지 않습니까? 예,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예, 오늘 대한생명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그 공모가가 8,2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시가총액이 한 7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그 향후 5월경에 그 삼성생명이 그 예정대로 상장을 할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이 20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생명과 삼성생명 그 양대 생보사 상장만으로도 시가총액 한 27조 원이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또 때마침 그 4월 중에 일본 그 다이치 생명이 118억 달러 규모의 IPO가 있고 그 중국 주요 은행들의 유상증자가 상반기에 몰려 있어서 그 지금처럼 외국인 매수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그 외국인 자금이 그 외국으로 분산될 경우 양대 생명보험사의 상장은 증시에 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근 그 유럽의 금융위기를 일단 넘겼다는 그 안도감화에서 미국과 유럽 등지의 시장 상승과 그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면서 그 우리 시장도 상승 반등은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과 중국의 환율 분쟁, 그리고 중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 국내 주식형 펀드의 지속적인 환매,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약화라는 여러 악재들이 그 지속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상승보다는 그 새로운 시장의 재료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1635에서 한 1670을 박스권으로 하는 그 좁은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차마 1700은 네, 입에 올리지도 않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1635포인트에서 1670포인트의 박스권 장세를 당분간 예상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당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글쎄요, 일단 대한생명이 상장된다고 하니까 삼성생명도 좀 염두에 두면서 삼성생명 관련 혹은 뭐 당장 대한생명 지분 갖고 있는 한화 쪽이 좀 반짝반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앞서서 또 그 투신 쪽에서 많이 펀드 환매에 따른 압력을 좀 받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대형주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 전일 그 외국인의 그 매수 강도가 550억 원 규모로 그 줄어들었지만 그 3일째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그 1.49포인트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3포인트 상승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그 아마도 최근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그 여기저기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지만 그 정작 본인의 보유 주식은
움직이지 않고 아주 답답한 장이라고 느끼고 계실 네, 듯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최근 투신권의 매도는 펀드 환매 증가에 따른 환매 자금 마련이 주 이유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펀드 환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관의 강한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실적 우량주로 선별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또 시장에 또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요. 이제 3월 30일부터 시내에서 전기차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네. 전기차 업체들의 우회 상장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CT&T 같은 경우 CMS를 통해 우회 상장을 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우회 상장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 정보들이 많은 관계로 매매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량 대형주들이 횡보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개별 종목들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항상 테마주들이 일정 기간 시장에 관심을 받고 나면 시장에서 잊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매매는 전기차 관련 업체 중 실제 실적이 뒷받침되고 투신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종목을 선별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환율 하락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약화되고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환율 하락 수혜주 중 최근 여행 수요가 살아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대한항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환율 하락 수혜주에도 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도 뒷받침되는 그런 전기차 테마 중에서 조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뭐 전기차 테마를 저희가 지금 이미 언급한 지가 정부 발표가 나온 이후에 말이죠. 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그렇게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야말로 중소형주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게 조금 배치가 되는 게 대형주는 피해야 되지만 또 안전한 것이 또한 대형주이기도 하단 말이죠. 전기차 네, 테마에서만 맞습니다. 보자면요. 예, 그래서 전기차 테마에서만 얘기를 하자면은 LG화학이나 삼성 SDI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작은 코스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될지 말이죠. 전기차 테마주라는 게 상당히 여러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네. 2차 전지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를 CT&T처럼 직접 만들거나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네. 그런 또 개조업체가 될 겁니다. 네. 근데 현재의 장을 보면은 그 완성차,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의 우회 상장 관련된 회사들만 급등을 하고 있고, 네. 아니면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외국의 전기차를 수입해오는 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을 한 사례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나 그런 것들은 이번에 전기차 테마에서는 약간 소외가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이 실제 외국과 거래가 성사가 됐고 2차 전지 쪽에서 강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외국인이나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많이 급등을 해 있는 우회 상장주들보다는 같은 2차 전지라도 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중에 일부 관련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안 오르는 거는 대형주가 현재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쪽은 큰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엣지 종목으로 한 종목만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앞서서 환율의 어떤 하락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항공이라든가 여행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 하는 얘기도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전기차 중에서 한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항공이라든가 여행주 중에서 하나를 들고 나오셨는지요? 지금 조용히 환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쪽에 대해서 요즘 전기차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는 환율 하락 수혜주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서요. 하나투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작년 여행객의 감소는 신종플루로 인한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한 대기 수요가 본격적인 실제 수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신종플루로 인한 영향이 줄어들면서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실적과 가장 관련이 깊은 환율과 GDP 성장률 등 매크로 변수가 여행사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누계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8.4% 대폭 성장한 361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490% 급증한 82억 원을 시현을 했습니다. 이제
차트들을 많이들 보실 텐데요. 예. 최근에 장중 49,800원까지 갔던 주가는 그 이틀 동안 기관이 매도가 소폭 나오면서 그 완만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47,9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32.60원으로 끝이 났는데요. 네. 1,100원대 초반이나 그 이하에서 환율이 지속된다면 최근처럼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을 때마다 주식을 모아두는 투자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뚜렷한 매수세가 보이지 않는 관계로 종가 기준으로 121선, 그리고 분계 시에는 손절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기관이나 외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정고점이 53,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그 다음 저항대인 59,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53,000원까지, 2차적으로는 59,000원까지 예. 한번 가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환율 하락 수혜주 중에서 실적도 지금 이미 개선되고 있고 향후 더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하나투어 오늘의 엣지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 투자 신당 지점 김희엽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열린 미국의 FOMC에서 미국의 연준이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더군다나 그리스가 S&P 그러니까 스탠다드 & 푸어스로부터 신용등급을 강등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강세를 띄었는데요. 유럽 증시도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유럽 그리고 뉴욕 모두 분위기가 좋게 끝났는데 우리 증시도 오늘 좀 반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센 증시였습니다. 저는 30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